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이 5천만 원을 가지고요, 경매와 원룸 신축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3년 만에 15억으로 증대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못하는데, 근데 이분이 전문가들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요. 30대 직장인인데 이렇게 해내셨거든요. 이름이 송량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분 이제 30대이신데 되게 젊어 보이시죠? 이분 이제 책도 내셨어요. 이거를 계기로 이제 책도 내셨는데, 저한테 상담 오셨을 때가 2019년 여름이었던가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어느 정도 재테크가 됐지만 그 뒤로도 아주 일치월장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저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오시라고 해서 오늘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끌어갈까 합니다. 31살에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면서 삶의 현타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우선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본인이 살던 그 보증금 5천만 원. 네. 그 다음에 아내가 가지고 오신 5천만 원. 그래서 1억을 받아서 또 이제 대출 1억 받아서 경기도 아파트에 이제 전세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벌이를 하셨나 봐요. 네, 맞벌이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까지 생겼는데 저축할 여력은 없고 정말 이제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한 것이 대기업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 신용등급이 좋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 8천만 원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막 이렇게 지금 이 전세 살 때도 대출 받았죠, 이거? 네. 또 회사에서 신용대출 또 네. 8천만 원을 받는 거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어요, 대출 받는 거는? 그렇죠. 대출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지금도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나가는데 네. 또 신용대출을 받아서 네. 또 이자 내는데 이제 그거를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네. 투자는 이제 리스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게 되면 이자뿐만이 아니고 또 원금 상환까지 위험이 있으니까 걱정은 많이 됐는데 근데 그때 생각한 거는 네. 가만히 있으면은 또 어쨌든 저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목돈을 만들려면 대출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재테크 공부도 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도 좀 있기는 하셨나 봐요. 그 대출 받으실 때 어땠어요? 그렇죠. 이제 대출을 받고 자식도 있고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위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알아보면 상당수의 위험은 대부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량헌님도 그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가감하게 이제 이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분양권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가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금을 늘려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 좀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한참 이제 북한하고 좋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주에 토지를 조금 매입했는데 이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올랐어요? 기억나세요? 그때는 거의 한 4-5배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근데 이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팔지 못하고 물론 지금은 팔았는데 네. 그래도 많이 높게 팔긴 했지만 네. 그 타이밍에 이제 팔지 못한 건 조금 4-5배 오른 타임에다가 이제 좀 떨어지는 타임에 그쵸. 그때 네. 하셨군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한 결과 카푸어로 생긴 5천만 원 빚을 다 갚고요. 신용대출 8천만 원도 아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갚고 서울에 새 아파트 4집을 한 채 마련하고 또 여유자금 5천만 원까지 손에 쥐게 돼요. 자, 이것은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더 현타가 왔고 이 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섭지만 그래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돈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이렇게 시작한 게 이렇게까지 상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런 이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새로운 이제 국면에 접어들자 나는 투자 전략을 변경했다.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규제가 있었잖아요. 세금적으로. 그래서 사놓고 오르기를 기대하는 가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술 투자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기술 투자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뒤에서 직접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노후빌라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깨끗하게 수리한 후 높은 값의 전세를 놓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그렇게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었고 신용대출 1억을 받아 총 2억 원을 가지고 2019년 첫 원룸 건물을 짓게 되었다. 여기 보면 노후빌라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수리한 후 높은 전세값으로 만들어서 돈도 회수하고 또 매각을 통해서 차익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네.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리기에는 좀 네. 시간이 부족했다고 네. 생각한 게 좀 네. 빨리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네. 그러려면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네. 계속 움직여서 싸게 사서 팔고 싸게 사서 파는 게 더 적합한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네. 노후빌라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도 네. 이제 시세를 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노후빌라는 시세 파악도 어렵고 또 그다음에 수요도 좀 적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당시에 5천만 원 투자금도 적었고 네.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확률도 높으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노후빌라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를 싸게 사서 네. 바로바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죠. 그래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는 어느 지역, 어느 동, 몇 평 하면 가격대가 딱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이제 빌라, 특히 이런 노후 빌라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품을 팔아서 잘 사면 시세보다 굉장히 싼 것들을 의외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세보다 되게 싼 걸 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네, 어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비용은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네. 셀프로 하면 싼데 네. 셀프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그냥 저는 도급으로 맡겼거든요. 근데 맡겼어요? 단 맡길 때 네. 조금이라도 싸게 하고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좀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인테리어 자재라든가 스펠, 그다음에 샤시는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그래요. 임대용으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네. 그 딱 명도를 하고 네. 그 집에 들어가 봐서 네. 어떠한 부분을 고칠까? 어떻게 수리할까? 수리를 해야 될지 그 리스트를 제가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리스트에 맞게 견적을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네네네. 그냥 이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견적을 받아 놓으니까 제가 정해진 스펙에 맞게 견적이 와서 비교가 쉬웠고 거기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또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가치를 높일까, 부가치를 높일까를 해서 이제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어디까지 손을 댈지를 보고 그걸 이제 의뢰를 하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뭐 노후빌라를 얼마에 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단 뭐 더 팁을 드리면 경매로 저는 취득을 했는데 경매로요? 그 경매 감정가를 무시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시세 조사를 했고 경매에 나온 게 1억에 나온 게 있었거든요. 1억이요? 네. 근데 그게 유찰이 안 돼서 네. 신건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억이 싸더라고요. 그 1억 이하가 그 동네 없었나 봐요. 네, 1억이 그래서 이제 그거 쌉니다. 보면은 1억 이상이면 이어도 거래가 될 거로 저는 파악을 해서 그래요. 그 신건일 때 그냥 들어갔죠. 그러시군요. 예, 그냥 해서 경쟁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시장도 보면 목적이 이제 싸게 사는 건데 내가 전략만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차에 들어가도 시세보다만 싸다 하면 시간도 돈이니까 그렇죠. 그냥 빨리 해서 부가치 만들어서 대파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억에 받아서 리모델링 비용은 당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수리비가 한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부대 비용 뭐 네. 취득세 해서 한 200 해서 1억 1,100 정도. 1억 1,100 정도. 그래가지고 전세를 놨나요? 그렇죠. 전세를 처음에는 네. 1억 1,500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보다 전세금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400이 전세 놓자마자 빠졌고 네. 그거를 1억 2,500에 또 매각을 매도했죠. 하고. 네. 그래서 한 1,400 정도. 그래요. 네, 이제 세금 떼면 1,000만 원 정도 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그거 한 4개월. 4개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4개월 정도의 노력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더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이제 더 큰 돈을 이제 벌 수가 있는 건데 예전에 이렇게 하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올렸더니
그게 가능하느냐, 빌라 사면 임대 놓기 힘든데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내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행동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답을 찾다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는 안 좋다라기보다는 좋게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리 사례자처럼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나름 7년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항상 길이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이 송양헌님의 이런 삶의 태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부분 뭔가 시장이 안 좋으면 하소연하고 푸념만 하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보합이거나 하락일 때는 경매나 개발하는 방식에 투자를 하고 또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있다면 지금처럼 상업용 부동산에 하고 또 세금의 규제가 있다면 사업자를 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시간적 자유를 통해 진정한 인생을 찾는 데 집중을 하면 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이미 이제 그렇게 깨닫고 이제 30대 중반이시죠? 네. 네. 제 나이쯤 되면 한 서울에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건물이 아니라 한 100층 정도 되는 거. 네.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아울러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아내분이 막 진짜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랬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내분도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또 아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족 부부간 또 네.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의견 충돌이나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투자에 대한 성향이나 아니면은 뭐 좀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마인드 이런 게 조금 서로 좀 의견 합치가 되고 네. 그렇게 임해야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지만 이제 그래서 남편분은 막 이렇게 해서 해보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분은 막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또 남편분이 반대하고 그래서 부부간에 한쪽이 반대를 하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강력한 응원군인 아내가 있었기에 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절반의 몫은 성공의 몫은 아내 몫이네요. 아, 그렇죠. 네. 또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육아에 있어서도 이게 좀 뭔가 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었죠. 그럼 앞으로 재산도 반반입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아니 직장생활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이 부자 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그 월급을 가지고 지금 물가 상승 또 집값 상승을 절대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 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직장인이 부자 되어 가는 8단계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제가 여쭤볼게요. 자, 1단계 이제 상상이라고 하셨어요. 5060 직장 선배들의 발자취. 예. 이를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일단은 부자가 저도 아직은 부자가 아니지만 네. 부자가 되기 시작하려고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현타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현타, 그죠? 네, 네. 현타가 이 책에도 좀 현타 나왔다고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현타가 와서 뭔가 바꿔야겠다는 계기가 생겨야 네. 이제 좀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대로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네.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이 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는 거죠. 했을 때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주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업계 연봉을 비슷하게 받으면서 네. 그 회사 사람분들이랑 같이 많이 생활을 그렇죠. 하니까 네. 내가 10년 뒤, 20년 뒤가 불안하다고 했을 때 네. 그 같은 회사 10년 선배, 20년 선배를 바라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한 거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냥 유지해도 되는 거고 네. 현타가 왔을 때 그런 분들도 훌륭하지만 네. 나는 좀 더 다른 생활을 하고 싶다. 좀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 분명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나의 잠재적인 미래를 통해서 그렇죠. 네. 좀 더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직장 내에서 보면 뭐
사실 직장에서 부장님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부장님의 삶을 봐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2단계 이제 저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의 소중함을 배우는 단계.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도 사실 저축을 군대 생활하면서 백령도에서 네. 거의 반 강제 저축을 했거든요. 그래요? 섬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오시 못하니까 돈을 또 못 쓰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번 거를 제가 정말 차로 그냥 다 날려버린 약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대 때 특히. 예. 네. 일단은 첫 번째는 투자를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는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또 어느 정도는 돈을 좀 모아야 되는 목돈을, 게 네. 있고 두 번째는 그 저축을 하면서 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뭔가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그런 약간 그 힘듦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그 종잣돈을 투자를 할 때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쉽게 얻어진 돈이나 뭐 누가 이렇게 그냥 물려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조금 신중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때 보면 좋은 차 끌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여자도 사귀면서 막 팍팍 쓰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비를 하다 보면 이런 재테크는 그래도 약간의 목돈이 필요한데 그런 걸 못 구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20대 분들 보면 그냥 다는 그렇지 않지만 버는 대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목돈을 내가 진짜 정성스럽게 모으면서 그 소중함을 아는 단계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결정인데 부자는 선택과 실천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냥 다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계기는 1단계, 2단계에서 좀 갖춰졌으면 네. 이걸 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목돈을 모으면서 그래도 이 모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모으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네. 계속 공부만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 계시죠.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 실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네. 일단 운전의 비유를 하면 네. 면허를 따면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면허라는 게 운전을 굉장히 잘해야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운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발급을 해주고 네. 실제로 내가 운전을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실력이 늘듯이 네. 어느 정도 투자에서도 기본적인 면허 정도의 공부만 했으면 실제 하면서 좀 실력을 늘리는 게 나아서 일단 실천을 그렇게 좀 말씀해요. 해야겠다. 정말 멋진 비유네요. 그러니까 저도 방금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해요. 우리가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내 몸으로 체득하는 것, 또 시장의 현실을 이 실천,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공부로 끝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뭔가 작은 것을 실천을 통해서 내가 이게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약간의 그런 성공 경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게 돼요. 그럼 그 자신감은 다음에 그 실천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끊임없이 실천을 쭉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단계 이제 투자인데요. 월급만큼 현금 흐름 만들기.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렵죠. 가장 어려운 단계고 네. 실제 실천을 하다가 네. 3단계에 넘어서 실천을 시작했는데 네. 그 4단계에서 많이들 포기를 많이 그쵸. 하세요. 네. 그래서 이 4단계는 결국은 이 월급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네. 내가 시간적으로 좀 그 시간이라 하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거로부터 좀 독립하는 단계가 4단계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막 2단계, 이 4단계를 4단계? 네. 이제 막 거쳤는데 네. 이제 뭐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을 키우는 단계가 있고 네. 그 자산을 활용해서 그 현금으로 월세로 이제 만드는. 월세로 만드는 단계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죠. 막 처음부터 현금으로 만들려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종잣돈을 모았으면 돈을 좀 불리고 네. 불리는 데 집중하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월급만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만드는 거. 그 역으로 계산을 하면 네. 내가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목표가 잡히거든요. 네. 그럼 종잣돈에서 이 목표까지 얼마나 어떻게 불릴 네. 것인지 그렇게 이제 좀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면 4단계는 사실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멋진 비유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활비가 한 200만 원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 한 내가 6% 수익률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으면 내가 4억의 목돈만 있으면 월 200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4억이 처음부터 없으니
그 월세 흐름보다는 초기에는 이렇게 자본 차익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이제 하시라는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뭐 월세 나오는 거 좀 나이 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이 자본의 가치를 계속 늘리는 그런 투자를 이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월세로 현금으로 만드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5단계는 퇴사예요. 여기 보면 부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월급은 마약이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네. 아, 이게 일단은 대부분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는 게 네. 이 4단계까지 이뤘을 때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갈림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시간적으로 독립을 이뤘을 때 네. 그냥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방안이 있고, 네. 이 시간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 다음 퀀텀 점프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갈림길에서 네. 그 후자 쪽으로 가는 게 이제 5단계거든요. 5단계. 근데 그 후자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월급입니다. 예. 매달 내가 그렇죠. 매달 나오는데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게다가 내가 월급만큼 현금 흐름이 있으면 더 가기 쉽지 그렇죠.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힘은 들어도 그래도 좀 따박따박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그 남는 시간을 월급이랑 바꿔치기 할 것인지 그거를 그 다음에 더 큰 뭔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할 것인지 좀 선택하는 게 네. 5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요. 참 여기서 굉장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미 지고 있는 거잖아요, 월급은.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놓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영역을 간다는 게 정말 큰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직장을 나와서 뭔가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단계 사업. 자영업이 아닌, 제 자영업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이 아닌 사업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뭐 자영업을 뭐 비하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이제 부장님 분들 보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편의점, 치킨집 네. 이런 거 많이 창업을 네. 하시는데 네. 어쨌든 내가 그 별도의 사업 소득을 늘리려면 네, 내가 또 뭔가 이렇게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직장이 나를 고용했느냐, 네. 내가 나를 고용했느냐, 스스로 고용하느냐, 그 그죠?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내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도 뭔가 소득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시스템이 조금 늦더라도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 사업이 있는데요. 그쵸, 네. 예,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병행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네. 일단은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사업 소득을 늘려가는 게 그래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는 거 빼고요. 금수저 말고 내 노력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 몇십억대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 뭐 1억대 연봉자일지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애들 키우면서 돈 모아서 집 한 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가, 사업소득과 또 부동산 재테크 소득을 잘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우리 직장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7단계는 이제 성장입니다. 성장. 지금 리그에 만족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아까 그 재테크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제가 네. 직장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시간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 네. 시간은 남는데 어쨌든 그 현금 흐름이 네.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내 씀씀이가 막 플렉스 하는데 막 쉽진 않거든요. 그쵸, 네. 막 내가 원하는 차를 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말 자유를 얻으려면 네. 그 사업이 좀 더 잘 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사업 소득이 생기면 네. 그걸 저는 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처음 재테크는 내가 뭔가 이렇게 퀀텀 점프하기 위한 기반이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정말 이제 부를 많이 이루기 위한 그런 재투자 네. 뭐 이런 걸 이뤄서 내가 뭔가 좀 그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진짜 부자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거니까 그쵸, 네. 뭐 사고 싶은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네. 7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장 진짜 그냥 팍 조금이 아니라 진짜 일치월장하는 그런 이제 성장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유. 저는 이제 자유 생각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시간적 자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강남에 식당을 3개를 하는데 저녁 식당은 그러니까 술 장사도 있기 때문에 저녁 때도 하시는데 아침 7시에 나와서 새벽 2시에 들어가요. 그리고 1년 365일 쉬는 시간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재산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나이는 지금 62살. 20대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40년 넘게 지금 한갑이 넘도록 정말 큰 부는 축적했지만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유하니까 제가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자유인데 경제적 자유인 되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좀 개념적인 얘기고 저도 이제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와서. 네. 근데 부모님이랑 제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좀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부모님은 대부분 좀 대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원하시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그 행복이라는 게 네가 뭐 돈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행복은 그냥 그 삶에서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틀린 건 아닌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 뭐 돈 하는 걸 또 어머니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경제적 자유인 그리고 여기 자유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 자유로울 때 행복한 게 굉장히 그 DNA에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뭐 애기들이랑 놀고 하는 것도 행복하긴 한데 이왕이면은 좀 더 어쨌든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타협한 행복이 아니고 진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유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경제적 자유. 그렇죠. 그래요. 뭐 돈으로 우리가 모든 걸 살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돈이 있으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시간적 자유.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서 그냥 전 세계 놀러 다니면서 또 내 사랑하는 가족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또 돈 좀 여유가 되시면 기부도 좀 하시고 이런 살면 이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